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국어 탑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고대 문학의 흐름 들어갑니다. 고전 문학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교재는요 218쪽입니다. 다시 한번 218쪽입니다. 됐죠? 자, 교재 필수고요.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 고전 문학의 흐름이라고 하면서 정확히 4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 4개가 뭐냐? 제일 첫 번째는 고대 문학이죠, 여러분들. 자, 교재 보시겠습니까? 교재 보셨죠? 자, 우선 자, 페이지 218쪽 피십시오. 피셨고요. 네, 좋습니다. 자, 개념의 고대 문학이란 이거 있죠. 쭉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문학이란 한국 문학의 발생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통일, 신라 시대까지의 문학을 말합니다. 쭉 밑줄. 그게 고대 문학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잠깐 여기다 한번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고전 문학의 흐름을 4개로 잡은 겁니다. 고전 문학의 흐름. 글씨 참 예쁘죠?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고요? 고대 문학. 고대 문학. 자,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한국 문학의 발생기. 처음부터 보겠죠? 처음부터. 문학 발생. 한국 문학 발생. 문학 발생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통일 신라 시대까지. 통신까지. 이게 고대 문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규제를 어디를 표시하면은요. 여기. 자, 페이지 236쪽 피십시오. 236쪽. 피셨습니까? 고려 시대의 문학 보이십니까? 몇 줄? 개념은요. 통일신라 이후 조선 건국까지의 기간 동안에 창작된 문학입니다. 그게 고려 문학입니다. 고려 시대 문학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고려 시대의 문학. 말 그대로 고려 시대죠. 통신 이후부터. 그대로. 조선 건국까지니까 고려 시대를 쭉 고려 시대의 문학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괜찮습니까? 대답.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조선을 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첫 번째 267쪽 있죠. 조선 전기입니다. 자, 밑줄. 조선 건국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 전까지 창작된 문학입니다. 쭉 밑줄. 조선 전기의 문학입니다. 그게 조선 전기의 문학입니다. 다시 한번 조선 전기는 어디까지라고요? 임진왜란 전까지. 임난 전까지. 임진왜란이 몇 년에 있었죠? 당연히 여러분들 임진왜란은 언제까지 한국사 선생님께 잘 배우시고 계시죠? 남궁철주님께 잘 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국사 선생님입니다. 됐죠? 자, 몇 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죠? 여기까지. 조선전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당연히 이거 이후부터가 되겠죠. 임진왜란 이후부터. 규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규제. 어디를 표시하면은요. 자, 페이지 326쪽입니다.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갑오개혁까지. 를 조선 후기 문학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임남부터 시작해서 갑오개혁까지. 갑오개혁이 몇 년에 발생했죠? 1894년이죠. 1894년. 이게 갑오개혁이 일어난 때입니다. 1894년까지. 여기까지를 고전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현대문학은요. 요거 다음에 1894년 이후를 뭐라고 한다?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대답.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고전문학 흐름을 4개로 나눴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나누시죠? 뭐 이런 거야 뭐 다 똑같고. 근데 실제로 고전문학 흐름은요. 따로 고전문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실제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작품 줍니다. 여러 개의 작품 주고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배열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황사를 줬다. 누황사. 그럼 이 누황사는 가사죠. 어느 때의 작품이냐면요. 조선 후기 때 작품입니다. 일동장유가 좋습니다. 어느 때? 조선 후기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대를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시켜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출문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요. 이거 고대 문학 제일 처음에 고대 가요를 하겠죠. 고대 가요.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다. 고대 가요 뭐가 있다? 구지가, 황조가, 정읍사 이런 것들이 고대 가요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죠. 애매하게 나오겠죠. 아무튼 그래서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고전문학의 흐름은요.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된다? 작품 주어지고 그 작품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배우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딱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몇 쪽? 218쪽 다시 피시고요. 218쪽을 다시 피시고 바로 들어갑니다. 218쪽 고전문학의 흐름 1번 고대문학. 아까 여러분들의 밑줄을 여기다 밑줄을 이렇게 그라고 한 겁니다. 한국문학의 발생기부터 시작해서 통신까지. 그게 고대문학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히 이런 것도 그냥 쓱 읽어주십시오. 머리 싸매면서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머리 싸매면서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합시다. 고대문학은요. 원시종합예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문학의 기원 아닙니까? 원시종합예술. 발라드 댄스설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거 아닙니까? 문학이라는 친구는 원시종합예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거. 사상적 기반은요. 주술적인 내용을 담은 샤머니즘 또는 토테미즘이었습니다. 이거 가볍게 읽으시고요. 주술이 뭡니까? 소원을 비는 거, 구복. 이게 바로 주술입니다. 됐고. 자, 이번입니다. 신화, 전설 등 서사문화의 문학의 원류가 되었고요. 신화나 전설 등은 서사문학의 원류가 되었고 고대가요는 당연히 서정문학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뿌리가 두 개라고요. 하나는 산문, 하나는 운문. 그랬을 때 산문의 뿌리는 뭐다? 설화. 운문의 뿌리는 뭐다? 고대 가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됐고 3번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문학은요. 대체로 집단 가무가 중심, 그 개성의 자각에 의한 서정적인 표현의 중심. 그러니까 원래 모든 문학의 첫 시작은 뭡니까?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지가 집단입니다. 이거. 구지가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집단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거부가 머리를 내놓으라. 집단적으로. 결국 머리를 내놓을 것을 기원하는, 바라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집단적인 노래였다고 한다면요. 개인적인 노래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왕의 황조가 같은 거 있죠.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구리 이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서정가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에서 서정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한자는 기원전 2세기에 유입, 4세기 이후 일부 귀족층들에 의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수입됐으니까 당연히 뭐할까? 한자로 문학을 만들었겠죠. 그겁니다. 고대문학이 비로소 문자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신라시대 형성된 한가는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항차를 의한 것이긴 하나 우리말로 기록된 최초의 정형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큽니다. 실제 한가는요. 분명히 국문국어의 출제 대상입니다. 당연히 문제 출제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한가는 꼼꼼히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른쪽 219쪽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문학. 고대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적, 서사적.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구지가가 그렇다고 구지가. 그리고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뭐 황조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서정가요가 되겠죠.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는 얘기겠죠. 1번입니다. 발생 초기에는요. 집단 활동이나 의식과 관련된 의식유, 노동요 창작. 후기는요. 개인적인 서정의 바탕을 둔 서정시가가 주로 창작. 뭐 같은 말 반복하는 겁니다. 고대가요는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전하는데 이는 시가문학과 서사문학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실제 지금이야 운문과 상문이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죠. 운문과 상문이 이렇게 복합 짬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겁니다. 고대가요는 항상 어디 속에? 설화 속에 삽입.
그러니까 설화는 산문이죠. 고대화는 운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문과 운문이 실제 아직 분리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록 수단이 없어서 구전되다가 당연히 한역되어 전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작품이 대표냐면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주가, 정읍사, 해가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실제 이거는 기억 이 순서죠. 사전 배열 순서인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황조가 삐약하고 있네. 아무튼 자, 실제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쓸 건 뭡니까? 정업사 정도? 공무도화 정도? 물론 이런 것도 실제 살짝 뭐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공무도화가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노래, 악곡명은 공후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도화의 악곡명은 뭐라고요? 공후인입니다. 정업사는요, 항상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 출전은 악학괴범 이런 것들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몽땅 다 작품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지가죠. 자, 실제 여러분들 작품을 왜 설명을 하냐면요, 실제 작품을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심화편에서 들어가는 거죠. 심화편에서 보면 알겠지만 시조라든가 가사라든가 향가라든가 이런 거 몽땅 다 설명합니다 원래. 근데 여기에서 그 심화편에서 강의하는 내용을요,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특히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렸지만 문학, 비문학 마찬가지겠지만 문학, 최근에 공무원 국어는요, 문학 몽땅 다 수능식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능식이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작년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 문학사 문제 출제됐습니다. 한 문제. 암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국어니까. 수능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다르고 문제 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비슷해지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고전문학에 뭐 나옵니까? 시조가 많이 나왔었죠. 고전문학을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조가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 시어의 의미파악 문제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시어의 의미파악 문제. 이것뿐이냐? 뭐도 있습니까? 정서나 태도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다 수능시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고전문학, 아니 문학, 아니 비문학 몽땅 다 뭐처럼 수능식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정리하고서 넘어가십시오. 그게 나왔다면 여러분 나중에 읽어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하겠습니다. 구지가. 저 시작이니까 설명됩니다. 구하구하. 이거 그냥 보시고요. 거북 동그라미. 소망 또는 기원의 대상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소망 또는 기원의 대상. 소망 또는 기원의 대상. 거북입니다. 소망 또는 기원의 대상.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머리를 내놓으랍니다. 머리 동그라미. 임금, 수장, 생명. 몽땅 다 머리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임금, 수장,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이 머리입니다. 됐죠? 임금, 수장, 생명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이죠. 구워서 먹겠습니다. 협박입니다. 실제 이 작품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친구 참 중요한데 말하기 방식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즉 구지가에서의 화자들이겠죠. 집단적이니까. 소원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를 하냐면요. 협박이라든가 위협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위협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통해서 소원 성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 바라고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에게 뭐까지 집어넣냐면요. 개관 집어넣죠. 필수 핵심 정리하면서 쓱 보십시오.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됐고 하나만 더 신경 쓰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요거 있잖아요. 부름. 요거 있지 않습니까? 밑줄. 명령, 가정, 위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다시 한번 부름, 명령, 가정, 위협의 순서입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황조가 바로 들어갑니다.
공무도화가 먼저 나왔으니까 공무도화가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 공이여 도하라는 것은 강을 건너답니다. 공이여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공무도화의 악공명이 뭐였죠? 대답! 공후인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이 공무도화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물이 중요하죠. 물이 참 중요한 작품입니다. 잘 보십시오. 물 여기 있네. 물 여기 있네. 물 여기 있네.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첫 번째 물모 사랑, 두 번째 물모 이별, 세 번째 물은 뭡니까? 죽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고, 가시님을 어찌할 꾸는 밑줄, 심리, 슬픔 또는 체념, 요 정도의 심리를 잡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작품은요, 주제가 중요해요.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 죽어서 슬픕니다가 주제입니다. 됐습니까? 남편 죽어서 슬픕니다. 그래서 님을 여인 슬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개관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보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시험 공무원 국어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국어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 인간의 대조, 표현법으로 문제 출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입니다. 자, 그러면 황조가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서정가요죠. 합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습니다. 외롭답니다. 누구? 나는 외롭죠.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나는 함께 돌아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꾀꼬리를 꾀꼬리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자연. 나를 나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인간.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연과 인간의 대비. 자연과 인간의 대비. 대비는 강조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외로움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됐죠?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흔히 여러분들 이 꾀꼬리를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객관적 상관물로 설명을 참 많이 했는데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꾀꼬리,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종합사입니다. 자, 종합사 중요합니다. 자, 종합사는요 우선 뭐를 밑줄을 그어줬으면 좋겠냐면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의의 첫 번째 밑줄. 현재 전환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다시 한번요. 현재 전환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국문으로 표기됐네. 이런 것들 알아두십시오. 선택지에 싹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이 친구가 지문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정업사가 딱 들어가고 선택지에 싹 현재 전환은 백제 유일한 노래라는 거. 국문으로 된 가정으로 된 노래라는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시험은 공무원 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잡아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합시다. 달래미시오 높이 높이 돋우시오서. 이것도 생각난다. 여러분들 정업사의 후렴구를 싹 다 빼버리면은요 시조의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여기 있네. 시조 형식의 원형을 가진 노래. 뭐야? 의는 다 중요하잖아. 묶어 별표. 기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합니다. 달래미시오 높이 높이 돋우시었습니다. 달 소망 또는 기원의 대상이죠. 소망 또는 기원의 대상. 높이 곰, 요 곰이라는 것이 강세조사입니다. 강세야,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곰이 했을 때 이 곰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은요 앞에 높이를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이렇게 합니다. 돋우시어서 됐죠? 여기까지 어기야. 머리 곰이라는 것은 머리 즉 멀리죠. 멀리 비춰 주십시오 이겁니다. 후렴구 빼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첫 번째죠. 그러니까 다르게 소망을 빌고 있죠. 어떤 소원을 빌고 있습니까? 달래미시오 높이 떠서 먼 곳까지 비춰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왜? 남편 돌아올 때 어둡지 않도록.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저제, 여로신 고유, 저제.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이죠. 뭘 짐작할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요, 행상인이죠. 됐고, 여러신 고유, 여러신 고유. 고주문하고서 이렇게 니단, 여단, 예다 있지 않습니까? 가다 또는 살아가다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가다 또는 살아가다. 가다 또는 살아가다. 됐습니까?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진고. 남자들이 가서는 안 될 곳. 그 진곳입니다. 디디올세라 리를세라 눈에 보십니까?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겁니다. 자, 실제로 이 점수가 나오면요. 뭐도 나온다?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밝음과 어둠의 대립. 있죠? 다른 밝음입니다. 다른 밝음. 진 곳은 이건 어둠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모르고 어렵지 않으니까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있습니다. 됐고, 나머지는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어느 이다 놓고 실행하는 거는요, 중간에 생략된 것까지 집어넣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어느 곳이든, 잘 보십시오. 당신이 지고 계신 그 짐을 놓고서 쉬십시오 이 말입니다. 해석 매끄럽죠? 제가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 다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곳에든 짐을 놓으십시오. 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점갈할세란 점을가 두렵시. 이때 나. 이걸 누구? 님. 원래 부분은 일심동체 아닙니까? 나 이퀄 님이야. 님이 가는 곳이 점을가 두렵습니다. 또는 내가 가는 곳이 점을가 두렵습니다. 둘 다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요. 첫 번째 누구? 님일 때 해석은요.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점을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석 가능하고요. 첫 번째 나로 해석할 때는요.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이 점을가 두렵습니다. 이것도 해석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 됐죠? 다시 한번 주제는요.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전 시가의 하나인 정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 구급 문제죠. 여기 보십시오. 이거. 백제 시대에 창작된 것으로 이건 아까 여러분 객관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싹 숨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전문학은요, 이 객관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따질 수 있습니다. 됐죠? 행상 나간 남편, 이건 주제니까 한글로 이것도 아까 있었는데 주술성을 이제 집단적 들렸습니다. 됐습니까? 고려시대는 소교로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정업사도 마찬가지로 행상인 남편, 그럼 아내 역시도 뭐 백성, 평범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뭐야? 고려 소교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소교로 불렀습니다. 이런 식이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선택지가 5개네요. 서울시라서 그래. 물론 지금은 4개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향가 들어갑니다. 향가라는 단어는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요. 중국 한시대는 우리나라 노래. 넓은 의미는 그리고 좁은 의미는요.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서 쓴 신라시대 노래 됐습니까? 자, 실제 여러분들 서동요 기억나십니까? 사구체 향가. 그 친구는요. 문화로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고전 문법으로 문제 출제됩니다. 즉 서동요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작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이거는 예전에 고전 문법을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맞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향가의 개념은 이 정도입니다. 넓은 의미는 중국 한시대에서 우리나라 노래. 좁은 의미 향가라는 것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서 쓴 신라시대 노래입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특징, 한자의 음과 훈 뜻을 이용한 향찰로 표기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음을 이용해서 빌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음차라고 하죠. 음을 빌려서 표기, 뜻을 빌려서 얘는 훈차라고 하죠. 이게 표기 방식입니다. 향가의 표기 방식 됐고, 그 밑에 형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죠.
이거는 뭐라고 집어넣으십시오. 사고체 서풍도화. 저는 그렇게 암기했는데 서풍도화. 서동요, 풍요, 도솔과 헌화가가 있습니다. 사고체는 4개. 팔구체는 2개입니다. 모죽질환가와 처용가가 있습니다. 2개. 나머지는 몽땅 다 세부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 이 향가는요. 총 25개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라서 총 25개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구체가 4개야. 팔구체가 2개고요. 나머지 10구체는 몽땅 다 몇 개입니까? 그럼 19개의 작품이 전해지겠죠. 다른 거 암기할 필요 없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서풍도화가 뭐다? 사구체. 서풍도화가 뭐다? 사구체. 그중에 서동요는요. 사구체 중에서 가장 처음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향가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자, 19체는요. 또한 어떤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19체는요. 향가가 완성된 게 바로 19체입니다. 가장 정제된 형식입니다. 이거 가장 발전된 형식입니다. 이런 식이겠죠.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작품으로 들어가서 서동요는 여러분들 안 하겠습니다. 왜? 분명히 고조 문법 시간 했으니까. 헌화가라는 것은 그냥 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꽃. 서로 부인께 바치는 사랑 뭐 이 정도.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하고 좀 어렵죠. 자, 오른쪽에 있는 처용가부터 출발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225쪽입니다. 225쪽. 합니다. 서불, 세불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밝은 달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첫 번째 행 요 친구를 이용해서 뭘 정리할 수 있습니까? 공간과 시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간 어디? 서울. 됐습니까? 공간은 어디? 서울. 시간은 밤. 달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밤늦도록 놀면서 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까 가랑이가 4개입니다. 가랑이가 4개 됩니다. 해석 보니까 다리가 4개입니다. 이거죠. 다리가 4개? 그럼 사람 몇 명입니까? 2명. 다리 2개를 이용해서 사람 전체를 표현하고 있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할 수 있네. 요거 사용된 수사법상 뭡니까 이거? 이거 대유법이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일 거고 넘어갑시다. 둘은 내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아내의 것이겠죠. 둘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뭐야? 나쁜 남자. 역신이지 역신. 역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내가 다른 남자고 놀아난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역신의 침범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 넘어갑시다. 실제 여러분들 이 초용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구입니다.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용서하고 있죠? 관용. 이 용서를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역신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관용을 통해서 역신을 물리침 이렇게. 관용을 통해서 역신을 물리침 이렇게 기억하시면 땡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해관을 살짝 보시고요. 실제 기출문제 보면 여기 벽사진경이라는 단어가 문제 한번 출제됐습니다. 사악한 것을 없애버리고 경사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벽사진경. 성격 주술적이죠. 소망을 비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아실 거고. 그러니까 벽사진경은 말뜻 좀 알아두십시오. 벽사진경 말뜻 좀. 세망매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아실 테니까. 정말 뛰어난 작품입니다. 찬 기파랑가 들어갑니다.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죠. 자, 실제로 이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인 찬 기파랑가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기파랑의 인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정확히 몇 개? 4개가 박혀 있습니다. 자, 4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달, 두 번째 나리, 세 번째 제벽, 네 번째는 작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몽땅 다 기파랑의 인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파랑의 인품을 나타낼 때 달에 비유했을까? 달 어디 박혀 있습니까?
하늘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달을 쳐다볼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고개를 쳐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기파랑은 대단하신 분, 높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이고요. 많은 백성에게 뭐 밝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겁니다. 그게 달입니다. 자, 두 번째 내과는요. 깨끗하다는 얘기죠. 선정 광고 있지 않습니까? 참 깨끗해요. 똑같습니다. 새로운 조약돌입니다. 조약돌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요. 조약돌은요.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기파랑의 원만한 성품, 원만함. 두 번째 문제십니까? 조약돌은요. 만지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기파랑의 강직함.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됐고, 잣가지가 높아 서리를 무르칠 화반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 잣가지는요. 고결함, 높은 정신. 설이라는 것은요. 실험의 역경입니다. 기파랑에 있어서는 실험의 역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 뭐 어렵지 않죠? 자료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답본 눈에 보십니까? 문사답사 이런 거 눈에 보십니까? 이 작품의 시상정의 방식은요. 문답법입니다. 가능합니다. 달에게 물음, 달의 대답, 화자의 독백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 작품이라 이 찬 기파랑갑니다. 됐죠? 됐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요. 상관없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나왔을 때 맞추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자, 안민가까지 하고서 살짝 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힘드니까. 자, 하겠습니다. 안민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죠. 누가 썼습니까? 충담사님이 쓰셨습니다. 충담사님. 승려시지요. 자, 우선 이 안민가는요. 뭘 좀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요. 이 작품의 예상 독자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독자. 안민가의 예상 독자는 누굽니까? 위정자라고 합니다. 위정자. 안민가의 예상 독자는 위정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정치인, 임금과 신하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금과 신하 정도. 그럼 왜 썼을까요? 글 쓴 목적 뭐 하기 위해서? 충고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즉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방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합니다. 그는 업비. 임금님은 아빠라고요. 신하는 다샤샬 사랑하시는 엄마. 백성은 어린 아이랍니다. 그럼 아빠, 엄마, 아이. 군신민의 관계가 아빠, 엄마, 아이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가족주의라고 하죠. 가족주의. 그런다면 백성이 사랑을 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를 가족으로 설정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작품 예상 독자 누구라고요? 군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군신이시여, 임금님 또는 신하이시여, 제발 백성 좀 당신의 자식처럼 잘 돌봐달라고.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굳이 군신민의 관계를 아빠, 엄마, 아이의 관계로 설정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꿈을 꾸르며 사는 백성입니다. 꿈을 다히 살수문생.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먹여 살리죠. 뭐 하면서? 꿈을 꾸르면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꿈을 꾸르며 사는 겁니다. 이 말 이야기했네 이제. 꿈을 꾸르며 사는 백성은 것은 꿈을 대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입니다. 됐죠? 자, 이를 백성들을 먹이고 다스립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먹이고 다스려. 뭐 먼저? 먹이는 거 먼저, 다스리는 거 나중. 속담.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곳간이 차야 예절 안다고요.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지 예절을 아는 거 아닙니까?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예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먹이고 다스린 다음에, 됐죠? 물어보는 거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라고 백성들에게 묻는다면 백성들이 뭐 할 것이다? 나라가 유지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절대로 나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겁니다. 백성들이 탄탄히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민본주의라는 것은 백성의 가장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지. 백성 먹이고 다스리는 것 자체가 민본주의에 입각한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백성이 짱, 백성 최고 이겁니다. 그렇죠? 이 속담 마저 쓰겠습니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이런 속담과 관련됩니다. 됐고요. 마지마. 아유. 여기서는 철에 넘어올까? 19체 향가의 전형적인 특성은 뭡니까? 낙부의 감탄사 있는 거. 이게 낙부의 감탄사입니다. 됐고 군다의 신다의 민다입니다. 임금님이 임금님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다면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직분 충실이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면 이겁니다.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태평할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몽땅 누구에게? 군부와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 제발 좀 태평하게 잘 다스려 달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저렇게 작품을 쓱쓱 공부하시고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실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기초를 통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한문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즉 228쪽부터 들어갈 거니까 자 항상 제 강의는요 예습을 하십시오. 그러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 제 강의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